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치구에서 그 환경 담당하시고 또 에너지 자립마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옮길게요. 네, 아이고. 안 되나요? 네네네. 네,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앞부분에서는 이영경 스님께서 자립마을의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 예를 들면은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엄청나게 급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도 급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정책들 속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들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알고 계실 것 같고, 최근에는 재난의 일상화, 특히 최근에 전주시에서 10분에 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수도 공사를 하시던 그 지하에 내려가 계셨던 분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서도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의 빈도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지난해 우리 54일간의 장마를 겪었습니다. 그 장마 이후에 태풍까지 오면서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를 찍게 됩니다. 이게 기후위기가 실제 식량이라든지 또는 밥상위에 올라오는 식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기후위기의 원인에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있고, 그 온실가스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석유나 석탄과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난 나이대가 이 어느 즈음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했던 에너지가 나무를 태워서 밥도 하고 난방도 했을 겁니다. 자, 지난 여러분이 태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사용의 추이를 보면은 석유든 석탄이든 가스든 엄청나게 태우기 시작했고, 이게 다 CO2가 된 겁니다. 이게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올렸고 지구 평균 기온을 올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가 시작이 됐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교토의정서, 선진국이 먼저 줄인다, 2015년도에 파리협정 모두가 다 줄인다, 그리고 2018년도에 나오는 IPCC 1.5도 보고서. 저는 이 1.5도 보고서가 이렇게 전 세계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자, 1.5도 보고서 언제 나왔죠? 2018년도 10월달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지금 속도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 마지노선인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언제다? 약 2040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2040년에 1.5도에 도달한다라는 게 너무나 보수적인 접근이다. 그보다 실제 진행 속도는 더 빠르다. 10년 정도 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5도를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탄소 중립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도 엄청나게 많이 듣고 계시는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자, 탄소 중립 그래프는 사전적으로는 플러스 된 것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한 것을 마이너스로 어떻게 만들까요? 지금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CO2를 배출한 것을 나무가 흡수하는 방식이에요.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출한 것을 나무가 흡수하려면은 어느 정도 나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방식이 석탄 발전소나 가스 발전소에서 CO2를 배출하면은 그것을 포집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탄소 포집 저장 기술, CCS 또는 CCUS라는 기술인데요.
자, 대기 중에 나온 CO2를 꿀뚝에서 잡아가지고 포집해서 땅속에 묻으려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탄소 중립이 플러스 된 것을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만든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배출량 자체를 엄청나게 줄여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2030년에서 2040년, 50년,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이 일을 얼마 만에 해야 된다? 30년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숙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 보고서가 2018년도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보고서를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막 머릿속에 저 막 보여요. 이게 가능해? 라고 할 거예요. 가능해? 저도 그냥 와, 이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이 탄소 중립을 전 세계 120개 국가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받고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받고,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저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자, 요거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게 한국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배출량이 지금 7억 톤 가까이가 돼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석탄 발전소 돌리고 막 이래서 전력 분야에서 이만큼,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도 공장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을걸요? 거기 산업체에서 전담하는 거 이만큼. 그리고 서울의 핵심, 서울은 건물하고 수송하고 폐기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대기 중에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을 배출하면은 우리나라가 7억 톤이 되는데, 이 7억 톤을 2030년을 지나서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 제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경로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전국의 공무원들도 지금 정부 부처들도 처음 해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작업은 사실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감축 목표 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다고 크게 무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온 탄소 중립 분위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하고 통상하고 무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 제도를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유럽으로 수입되는 물건이, 그 물건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만큼을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를 배출하려면은 비용을 내거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는 여기 보시면은 2024년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배터리의 탄소 배출량을 명기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냥 명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 발자국이 낮아야 됩니다.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이 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자, 이건 뭐냐면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 발자국을 할 때 그 기업들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너네 이 물건 만들 때 탄소 얼마만큼 배출했어? 그러면 이 기업들이 자기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에너지를 바꾸겠지만 자기들하고 거래하는 기업의 탄소 발자국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자료는 탄소 발자국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급업체와 거래를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78%다. 이 얘기는 제품 생산 단위에서 탄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5월 18일 날 가격 메커니즘 개혁을 위한 실행 계획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중국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가지고
신호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에너지 분야를 가지고 왔어요. 에너지 가격 개혁을 심화시킨다. 전력 가격 개혁을 심화시킨다. 녹색 전력 가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개혁,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송을 위한 가격 개혁. 제가 요즘에 국내외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 속도감이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의 가장 큰 핵심 사안은 2050 탄소 중립이 아니에요. 더 핵심 사안은 2030년에 NDC 강화예요. 자, NDC는 2030년까지 각각의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가에 대한 약속인데요. 2050년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한 30년 정도 남은 것처럼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의 속도는 2030년이 문제가 아니라 2020년부터 30년까지 얼마를 줄일 거냐. 그리고 이 기간에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4월 22일 미국이 기후정상회담 했잖아요. 자기들이 불렀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올렸어요. 26에서 28을 50에서 52로 올렸어요. 그리고 일본도 26에서 46으로 올렸어요. 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먼 미래가 아니라 10년 안에 해야 되는 목표치를 2배 가까이 올렸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경향성을 보면은 2018년도에 나온 그 IPCC 보고서대로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난해까지는 탄소 중립으로 가더니 지금은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 줄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들이 그 요건들을 충족해 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얼마인지 볼게요. 우리는 2010년 대비 18%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한국도 올려라. 한국 정도의 감축 수준은 지구 평균 기온을 3도에서 4도 올리는 거다. 한국도 끌어올려라 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자, 이게 영국의 감축 방향입니다. 저는 세상의 판도가 바뀐 것 같아요. 자, 이게 영국이고요. 자, 이게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은 최근에 2050년이 아니라 2045년으로 탄소 중립 연도를 당겼어요. 25년 만에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배출량이 8억 톤이에요. 우리나라 거의 7억 톤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배출하는 독일이 2045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이게 일본이에요. 저도 요즘 일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일본이 지난해까지가 요 파란색 경로였어요. 그랬던 것이 지금 이 빨간색 경로로 가고 있어요. 자, 이 빨간색 경로로 가면은 일본이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은 2030년까지 4억 5천만 톤을 줄여야 돼요. 자, 이 수치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그리고 5월 29일 날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위원회 위원장님이 윤순진 위원장님이고 바로 직전에 서울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기후변화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우리 파리의 우리의 약속이에요. 7억 톤을 536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더 줄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에너지 분야를 2050년까지 산업 분야, 수송 분야, 산업 부분 80%, 수송 부분 98% 감축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에너지 믹스가 나오죠. 원전, 석탄, 재생 가능 에너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이 논쟁은 엄청나게 시작됐어요.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갈 거냐. 자,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배출 추세와 전망인데요. 요게 독일이에요. 독일은 지금 내려가는 경로에 있잖아요. 자, 우리는 쭉 늘어나다가 이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2030년경에 독일과 한국의 배출량이 역전이 돼요. 지금은 독일이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30년이 되면 한국의 배출량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월 말쯤에
여러분 2050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자,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석탄발전소 2050년에도 유지하는가, 산업 부분 에너지 수요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연도는 어떻게 설정할 거냐, 최근에 난리가 나고 있는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은 어떻게 볼 거냐, CCS 실현 가능한가. 자, 사실 우리가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후나 에너지 문제를 좀 다뤄왔지만 우리 사회 전반이 기후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의 여론, 그리고 지금도 뉴스를 보시면은 캐나다, 그리고 미국 서부, 유럽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축으로는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한 축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제도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국가 간에도 진행하고 있고 기업들 사이에도 진행하고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7월 말쯤이 되면은 여러분이 신문이나 뉴스를 좀 보게 되실 거예요. 거기에 한국의 2050 시나리오 얘기도 나올 거고요. 한국이 도대체 2030년까지 지금 줄이기로 했던 양에서 얼마를 더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윤곽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토대로 전망을 해본 건데요. 자, 이게 7억 톤이죠. 요게 현재까지는 유엔에 보고된 바는 536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더 줄여야 돼요. 추가로 더 줄이는데 최근에 환경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018년 대비 37.5 정도를 얘기했어요. 자, 2018년 대비 37.5 정도를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추가로 줄여야 되는 게 얼마 정도냐? 아이고, 8천만 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40% 줄이겠다고 했을 때 추가로 줄여야 되는 게 1억 1천만 톤이에요. 자, 여러분 수치가 나오니까 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1년에 7억 톤을 배출을 해요. 그러면 1억 톤을 추가를 더 줄여야 된다는 것은 7분의 1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고, 자, 우리가 환경부 차관 기준점으로 2017년에서 2억 5,400만 톤을 10년 만에 줄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치면은 우리나라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양이 2억 톤이에요. 이 목표를 아주 단순하게 달성한다 그러면은 현재 전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다 빼면은 2억 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논의를 10월 초까지 해야 돼요. 제가 이 문장이 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선언문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뭐라고 박혀 있냐면은 한국은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에 부합하는 NDC 2030년 상향된 NDC를 10월 초에 발표하고 최종 NDC를 캅 26까지 발표하겠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이 발표할 최종 문구를 두고는 내부에서 실무 협상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실무 협상에서 잠정 NDC를 며칠까지 언제까지 발표하겠다라는 게 문구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건 뭘까요?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한국으로 하여금 NDC 상향을 압박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꺼번에 숙제를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독일은 도대체 어떻게 2030년까지 65%를 줄이냐? 독일도 8억 톤을 4억 톤으로 줄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의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4억 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만들지? 라고 했을 때 2억 톤이 에너지에서 줄여집니다. 그리고 7천만 톤 가까이가 교통하고 산업 부분, 그리고 건물에서 5천만 톤, 농업에서 1200만 톤. 자, 2021년 한 8월경이 되면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의 감축 경로가 나올 거고, 저는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가 제일 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빼게 됐을 때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게 있죠. 석탄발전소가 빠지게 되면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채워넣거나 수요 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걸 돌파해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나머지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산업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판매 금지 연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의 결정이랑 상관없이 자동차 산업의 결정이라든지 기술의 발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마 덩치 큰 기업들은 이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3,000여 개의 내연기관 부품 자동차 업체들, 이런 데가 이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2017년 당시에는 3척의 석탄발전소 지어도 이 석탄발전소에 생산한 전기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ESG 관련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한 기업들의 보고서. 자, 그런 거 봤을 때 이 삼척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는 포스코가 삼척에 석탄발전소 지어가지고 전기 팔아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제도들이 막 나오면서 금융권에서 좌초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봉구청장님이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 탈석탄 금고, 지자체가 금고를 설정할 때도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자금을 석탄발전소에 얼마만큼 투자하는지를 보고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석탄발전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은 전 세계의 경제 산업, 그리고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에너지 정책, 통상 정책 막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농업경제학회 주간 학술대회 갔다 왔는데요. 그 학술대회 제목이 뭐였냐면은 기후위기와 달라진 통상시대의 농업의 살 길 모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농업 분야도 기후위기라는 변수,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변수가 농업 분야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경제학자들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기후 문제가 전 세계 정치 또는 정책 안으로 스며들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지자체들 지난해 6월 달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정말 국토의 몇 %네요? 0.6%인데 전체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서울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은 25개 자치구에서 기후와 환경과 에너지 자립마을을 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세요. 이런 위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될까? 그리고 서울의 매출량은 우리나라 17개 중에서 배출량 11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똑같은 자료가 있었어요. 연평균 기온 상승이라든지 폭염이나 한파, 열대야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4도 이상 상승한다. 정말 서울의 여름이 너무나 달라지겠죠. 이런 추세 속에서 서울의 전력 자립률은 3%대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덥다 보니까 냉방을 많이 하고
에너지를 쓰게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를 서울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고 있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서울은 그래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 때부터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정책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후대응 기금도 우리나라 17개 강력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든 데가 서울시고요. C40라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그룹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벤토리에 있어서 서울이 어디서 많이 배출하지? 봤더니 건물, 수송, 그다음 폐기물. 그래서 그나마 17개 중에서 예를 들면 충남 같은 데는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 전체의 50%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도지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싶어도 석탄발전소는 충남도지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나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수송단이 산업 부분도 없고 농업도 없고 발전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서울이 에너지 정책을 해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앞단위도 있었지만 2012년도에 원전 하나 줄이기,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의 선언, 태양의 도시, 그리고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까지 정책이 쭉 이어져 왔고, 저는 이 그림은 우리가 상당히 상징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맘때 이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 정책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은 이 정책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NDC를 상향한다, 2050년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런 것들도 외부적인 요인이 크잖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이 가입했던 C40 국가들, C40 지자체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 대도시 선언에 속하는 C40 지자체들은 2020년 12월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우리 서울이 C40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걸 승인받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놀란 거는 서울시의 이 탄소 중립 그래프가 파리시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도 이거 만드는데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총 배출량이잖아요. 이렇게 쭉 줄이고, 이때 저희도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80%를 줄이고 20%를 상쇄한다고 되어 있어요. 20% 상쇄한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상쇄를 하려면은 그만큼 나무를 심든지 다른 지역에서 줄이는 양을 가지고 오든지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80% 줄이는 것도 어렵지만 20%를 외부에서 상쇄하는 것도 정말 어렵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파리의 이 탄소 중립 그래프도 거의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약간의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금 2021년도에서 2050년의 도시의 미래를 그리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나마의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방향성은 2025년도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달라질 거고 2030년도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의하면은 이 정도, 가장 많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건물, 그 다음에 수송, 폐기물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지난해 만들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린 빌딩이라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상당히 강화하면서 특히 노후된 경로당이라든지 시 소유 건물들을 그린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 만들고 난 다음에 자치구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면서 자치구에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할 대상 공공 건물들, 그러니까 노후 경로당이라든지
노후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를 좀 찾아달라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성능을 건물 가치에 반영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부동산 거래 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한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파리시,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가 기후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프랑스 기후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좀 멀긴 하지만 프랑스에서 2028년도부터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가지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를 금지시킨다. 이런 게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서울에서의 건물이라고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에너지 비용은 얼마만큼 드는지,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하고,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로 건물로 짓고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지금 국토부도 2050 건물 부문 탄소 중립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국토부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을 돌아보면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면은 국토부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제도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탄소 중립에 대한 판이 열리면서 이제는 정부 부처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자체가 그동안 만들었던 안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 저는 이런 분위기들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린 모빌리티인데요. 이것도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서울이라는 걸 딱 방점을 찍고 나니까 다들 우리 또 교통과 수송 분야에서 일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50년에 탄소 중립 서울이 돼야 된다면은 2050년에는 내연기관 차량이 안 다녀야 되는데 차량의 내구 연한이 10년에서 15년이다. 그러면 언제부터는 신규 차량이 내연기관 차량이 안 돼야 되는데 그 연도를 몇 년으로 설정할 거냐라고 하다가 2035년부터는 등록을 안 받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새로 내연차가 안 들어가게 되니까 2035년부터 등록 금지를 합시다 라고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이게 제일 좀 사람들한테 딱 와닿는 말이라서 그런지 1년 전에 서울시가 그린 뉴딜 발표했을 때 신문사 기자들이 다 헤드라인으로 서울시에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못 다녀, 이렇게 기사를 뽑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좀 상징적인 메시지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비판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지도 있었는데, 제가 요 서울시 다음에 좀 재밌었던 거는 서울시가 그린 뉴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광주광역시하고 제주도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좀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주도하고 광주광역시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등록 금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좀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라든지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이미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기차 보급 1위가, 부동의 1위가 제주도였어요. 근데 2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서울시로. 그래서 요즘 이제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은 이게 전기차 할 때 지원급이라든지 이런 게 제주도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충전기라든지 자발적인 구매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 차원에서 봤을 때 서울이 어느 정도 어떤 기반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입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연료 전지라든지, 그리고 오늘의 또 주제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이 이거 제 발표 끝나고 난 다음 듣게 되시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발표 끝나면은 이제 좀 듣게 되실 건데, 앞으로 전력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전까지는 큰 발전소에서 생산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면은 우리는 소비만 하는, 쓰기만 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신규 석탄 발전소라든지 신규 원전이라든지 대형 발전소가 안 들어오게 되면은 매우 어려운 과정은 거치겠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재생 가능 에너지는 어떤 문제가 있죠? 재생 가능 에너지는 간헐적이에요. 태양광 낮에만 생산하죠. 풍력 밤에만 생산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헐적인 애들이 지금도 36만 개가 깔려 있는데 이게 수천만 개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전에는 자, 내가 보내니까 너네 써! 라고 주기만 했다면은 이제는 전기는 저장이 안 되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생산해서 주는 소비자가 같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력 소비량은 막 피크 치는데 지금 막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고 있네? 이때 전기요금 가격이 비싸다면은 내가 내 지붕 위에 저장했던 거 가상발전소 통해서 팔아야지. 내가 공급해 줄게. 쏩니다. 그러면서 맞춰가겠죠. 또 전력이 막 피크를 쳐요. 나 우리 아파트 단지 때 수요 자원 할래. 우리 안 쓸게. 안 쓰고 아낄 테니까 그 비용을 줘. 라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수천만 개의 재생가능 에너지와 그 수천만 개의 재생가능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플레이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어떤 경향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기본이 되는 게 다양한 에너지 요금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만든 플랫폼이 저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요걸 추진하는 지역이 이제 서울시에서 시범 지역으로 서대문구하고 은평구에서 양천구, 죄송합니다. 양천구, 서대문구하고 양천구에서 요걸 진행하고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의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폐기물 분야입니다. 아시겠지만 인천이 거의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제 더 이상 수도권 폐기물 우리 쪽에 묻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 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양을 줄이는 것도 있고 양을 줄여서 안 되는 분야는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정책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모든 시민들이 알기 어렵지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후나 에너지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사람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마을도 한 10년 정도를 해봤지만 이게 부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겠습니까? 어떤 마을은 되고 안 돼요. 그런데 되는 마을과 안 되는 마을을 가르는 가장 핵심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은 바로 이 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인식하고 학습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메타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 그리고 녹색 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주요한 위원회들의 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한 정책들을 보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는 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법 체계가 크게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탄소중립사회 이행 기본법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탄소중립사회 이행 기본법이 될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차원에서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고 있고 그 기금을 가지고 지자체가 예산을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서울의 기초지자체 단위의 인구가 40만, 50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 55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인구를 총괄하기에는 환경과나 기후과의 업무가 너무나 많고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말 쥐꼬리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각각의 자치구의 환경 예산으로 배정된 걸 보면서 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저는 지금 법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정부가 또 들어서겠죠.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실제 NDC 상향에 대한 결정은 여기서 하지만 실행은 다음 정부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다음 정부가 할 때 지금의 정부 조직 그리고 지자체 조직 예산 체계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건 그것대로 논의하더라도 저는 서울시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작업들, 하나하나 해왔던 작업들, 이런 것들은 또 진행하면서 또 자치구에서도 대안을 만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들이 서울시가 마음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법을 바꿔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전하고 다르게 이 법을 바꾸는 데에 좀 지지를 받는 이런 분위기들은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요 그림인데 마지막인데 이게 보시면은 2100년 지금 초등학생들은 2100년까지 삽니다. 충분히 살겠죠. 근데 이 초등학생이 살아갈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1.5도부터 4.8도까지 스펙트럼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2020년에서 2030년 그리고 2020년에서 2050년의 탄소 중립 이런 것들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뒤에 있는 자료들은 오늘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아까 잘못된 게 서울시의 양천구하고 서대문구 두 군데서 지금 하고요. 세대도 지금 3000세대에서 5000세대로 늘릴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아마 지금부터 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아주 한 10년 동안에 서울시가 해왔던 에너지 기후 정책의 하나로 좀 모여있는 사이트 같은 곳입니다. 요거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뒤에 순환경제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인지예산제도 이런 것들도 대전의 대덕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5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바뀌는 맥락, 그 맥락 속에서 서울시가 준비해 왔던 것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이 에너지 자립마을과 지역에서의 공동체. 모든 게 다 성공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왔던 시민들 참여와 함께했던 경험들이 저는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던지는 메시지들도 있고 한국에서 탄소 중립이든 그린 뉴딜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좀 선도적으로 해왔던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들이 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지역에서 정말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